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되는 3종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제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드렸고 또 선출되어서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또다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자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쟁점화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기회를 선거를 주셨으니까. 통해서 당선되면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과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 제가 여러 번 이 감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부 이 지금 전형 문제는 이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면은 교과도 좀 문제가 있고요. 종합전형은 비교과 전반에 대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향이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교육감님들 발언을 쭉 제가 점검을 해본 걸로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정시 확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져가지고 도저히 이 공정성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감님들을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공을 제가 쭉 보니까 교육학 하신 분이 경북 교육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를 정말로 진정으로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이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계속 이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조사나 감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학 입시 제도는 돈 전체로 가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 교육 과정이나 미래 우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 그 방향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실태를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들여다봐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요 매우 유감스럽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지금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은 내신도 교과전형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전형 이렇지 종합전형 이렇지 그러면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고 방향이 오르니까 가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이 방향이 옳다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기 강사 이외에도 수시로 컨설팅단을 꾸려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기 말을 놓으시는데요.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근데 뭐 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엄마 전형이잖아요. 지금 대학생을 뽑으려면은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실태조사 하실 때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게 부모 전형입니다. 학생 전형이 아니고 부모 전형이 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정말로 해보셨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이 정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이런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편에 속하고 지도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의원님 질의 시간인데 김한표 강사님께서 의사진행관을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일일이 논박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문 회장도 아니고 이건 우리 국감장입니다. 교육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있는 문제를 우리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감장의 성숙한 국감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저 대구교육감의 장관 시절 얘기부터 쭉 꼬집어내어서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이건 지나치다. 이건 도저히 오늘 이 교육부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아마 판단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육 현안 문제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해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런 지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측에서 좀 자제해 주시면 더 보면은 우리 국감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과 기관장으로 수행했던 직무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초점을 모아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의사진행 바랍니다. 예, 네, 감사위원회 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동료 의식을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또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교육감, 대구교육감의 답변 태도를 좀 지적을 하고 위원장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라 요청을 드리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 질의에 대해서 정치 공세, 정치 쟁점 하자는 것입니까? 라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 아니요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면 될 것을 무슨 정치 쟁점 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답변 태도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저 여당 간사께서 훈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당 간사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계라고 자꾸 그렇게 비하하시거나 또 그 다른 표현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야당 측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여당 측에서는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적절한지 안 되면 판단하시고 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또 부동의하실 분은 부동의 표시인데 그걸 훈계라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무슨 다른 여기가 그래 저 강은희 저 장관 청문회입니까? 박찬대 의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 간사인 우리 김한표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일부 일리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집중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리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부 장관 임명하고 난 이후에도 인사청문회가 다 종료됐는데 대정부 질문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 우리 감사에서도 계속적인 인사청문회 두 번째, 세 번째가 진행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김한표 간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심으로 받아서 앞으로 있을 종합감사나 그 이후에 현안 질의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차 다루지 마시고 교육 정책과 관련된 한해서 하는 부분도 난 충분히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이 위원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양 간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에 너무 정치를 이렇게 내세우면은 사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언어 하나가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치 공세니 무슨 뭐 과거에 있던 거 여기다 스크린에다 다 발표를 하고 이러는 것도 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18년도 각 교육청 국정감사에 맞는 정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여기서도 정치공세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답변하는 기관장님들 말씀 중에 정치공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중립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만 앞으로 생각해 나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예, 예. 박찬대 의원님 말씀 일부는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 일을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청문회 때 나온 얘기는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이 교육부 정책과 관련된 교육부 인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교육부 장관 여기 나와서 각 정책적인 것만 얘기하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족쇄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세요? 자, 그럼 참 뭐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김혜영 의원님 균형 한번 맞춰보세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께 질의를 하신 내용은 이 정유라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대구 교육부장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과 관련한 교육 수장의 역사 인식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이제 대학 구조개혁작업을 교육부가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 경우는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원 수 줄여야 되고 학교 통폐합 폐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 보고서에 보면 10년 내에 교사 수가 2만 명 정도 줄여야 된다는 지금 보고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중등학교 관련된 이런 과제를 직접 수행해야 될 교육청들의 보고서 어디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들 인건비 중에 예산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50% 내외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구교육청 예산이 3조니까 인건비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향후 인력 수급 방안에 따라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원수 수급, 학생 수와 관련된 교원수 수급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인용하는 OECD 평균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전부 OECD 기준 밑입니다. 경북만 지금 나오는 데 중에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의 경우는 대전하고 충남이 OECD 기준보다 약간 이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이보다 얼마나 교사 수 더 늘려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논의하거나 이런 기준을 설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교육부에서 교사 수급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면서 통계청의 출생아 수를 근거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제 위에 보이는 숫자가 교육부에서 통계청 출생아 수가 이만큼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제 위의 숫자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리고 금년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을 상반기에 출생한 애들을 하반기에 그대로 출생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에 34만 3천 명 정도가 저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빨간 줄에 보는 게 34만 3천 명 정도 출생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통계청 계산해서 한 게 41만 5천 명이니까 약 한 7만 명 정도 벌써 금년에 이제 이 출생아 수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2026년도 변곡점 중간에 있는데 보면은 교육부에서는 41만 정도가 출생할 걸로 봅니다만 19만 7천 명 정도 이제 출생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명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 통계는 저출산위원회에서도 2022년 이전에 20만 명대 진입할 걸로 지금 예상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막 19만 7천 명, 20만 명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이 근거도 지금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교육부에서
금년에 이제 460만 정도를 학생 수로 이제 그 아까 통계청 기준 가지고 460만 명 잡고 있습니다만 있고 2027년에는 388만 명 정도로 잡아서 한 15.6%가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그 통계가 훨씬 더 줄어서 매년 누적적으로 이게 애들이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엄청난 숫자가 감소될 걸로 지금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교육감님들께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받아보면은 심지어 경북 같은 경우는 8.5% 정도 줄 거다. 충남의 경우는 1.2% 정도 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통계를 학생 수 감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 수 감소율이 실제 현실보다 엄청나게 좀 줄여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교원수 수급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한번 보시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 학생 수가 2013년부터 해서 대구의 경우는 5만 명 감소했습니다. 약 한 13% 정도 줄었고 대전 역시 13% 줄고 강원은 12%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교직원이나 교육 전문직 직원들 숫자는 고학세거나 약간 늘거나 지금 그런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는 경북, 충남, 충북인데 여기도 지금 10% 뭐 이 정도 레벨가 지금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만 이 교직원이나 교육 전문직 직원들 숫자는 거의 현상 유지가 그냥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보다 훨씬 지금 가파르게 지금 내려간다는 통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완만한 추세로 이렇게 직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을 이게 유지될 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없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육, 지방교육, 재정교육, 교부금도 학생 수는 내려가도 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학생 수가 줄어도 전부 인건비는 모든 대구, 대전, 강원 전부 지금 인건비는 다 늘어갑니다. 그 뒤에 경북, 충남, 충북 역시 인건비는 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 폐교를 봐도 이 폐교 문제가 이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 폐교 문제가 뭐 생길 수밖에 없고 통폐합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전부 과거부터 있었던 폐교들도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더 팍팍 줄면은 이 문제가 더 현안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돈 쓰는 거는 인건비가 지금 거의 뭐 45% 정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이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들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수 감소 예측이라든가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교육청에서 계획을 이번에 좀 만들어서 이번 국감 전에 종합국감사 전에 교육 전략을 좀 내주시죠. 이 현실하고 학생 수 줄어가는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이걸 보고 얼마나 줄 거다 하는 이런 걸 잡아서 교원 수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이번 종합국감 전에 주시면 교육부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좀 해주실 거죠? 네. 예, 박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혜영입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요, 대구 지역에서 작년까지 운영되던 4곳의 자사고 중에서 한 곳이 경신고등학교죠.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경신고가요,
이 일반고 전환 이후에 이 학교의 인가학급 수가 12학급에서 9학급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저도 원래 15학급에서 자사고가 되면서 12학급 다시 일반고가 되면서 9학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학급 수가 좀 많이 감축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사고로 할 때 8학급 모집됐던 배경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수송학군이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 경신고와 G고, N고, D고, 제2여고가 있는데요. 나머지 그 같은 학군 내 4개 고등학교는 일반고인데 13에서 14학급을 인가를 받았는데 유독 경신고만 9학급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벌적 조치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는 봐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인근에 그 아파트 단지가 건축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생 수요가 좀 늘어날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학군 내 같은 일반고인데 나머지 4군데는 13학급, 14학급인데 경신고만 9학급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교육감께서 이 학교와 학생이 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청 차원의 징벌적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매년 진로 상담 교사를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이 진로 상담 교사가 상당히 인기 있는 보직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어느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 대구교육청의 선발 방식을 보면요,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이렇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로 진학 관련 대회 활동인데요. 이 100점 만점 중에 무려 24점을 대구시 교육청이 주관한 진로 진학 대회 활동에 압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교육청의 진로 진학 관련 TF팀 활동 경력, 진로 진학 관련 교육청 지원단 활동,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진로 진학 관련 강사 활동 경력 이래가 회당 1점씩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진로 진학 관련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6점, 진로 진학 전국 연구대회 1등급을 받아도 최대점이 6점, 전문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소지해도 3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대구교육청의 협조적이었던 교사들을 우대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로 진학 대회 활동이 교육청 행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 교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를 어떤 형태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저희 교육청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교육청에서 활동한 경력에 배점을 주는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이 없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만, 지금 대구 교육청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그런 좀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제도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이 생각합니다.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우리 대전교육청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논문에 따르면요,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고 우울증이나 절망감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행복감이 낮다. 또한 자살 생각을 해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면 시간과 자살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건데요. 이 교육부 2017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를 보면은 고등학생 10명 중 4.5명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고요. 그런데 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면이 부족한 학교일수록 등교 시간이 빠르다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대전을 보면은 62개 학교 중에서 80% 가까이 학교가 8시 이전에 등교를 합니다. 반면에 인근의 충남과 충북은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이 주위의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는 그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학교를 공문을 내려서 권고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구성원들, 학부모라든지 학생, 또는 교원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좀 등교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라 했는데 이제 현재 자율권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등하교,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자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토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돛담이하고 또 다르고 대전만 해도 통학거리가 좀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니까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설동호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선정적이라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웹툰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성폭력 예방 교육력 자료인데요. 이 웹툰은 13개의 그림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중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몰카 영상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발견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기도 하고요. 성인 남성과의 채팅 과정에서 여학생은 숙박업소로 내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묘사가 됩니다. 얕잘, 뜨끈한 여자 탈의실 몰카, 억만튀,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낯뜨거운 단어도 다수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만 보여주고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장면은 단 한 컷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성폭력 예방이 아니라 교장인데요. 이 웹툰은 작년 경찰청이 만들어서 지방경찰청에 배포했고 그게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됐고 또 일산학교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게 된 건데 지난 9월 28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당 웹툰은 삭제했어요. 다시 PPT 보시겠습니다. 또 대전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SNS에 게시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카드뉴스의 일부입니다. 가해 학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 주의,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만 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기,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비난이 커지자 현재 삭제된 상태고 교육청도 사과문을 올렸고요. 교육감님, 의원실에서 자료도 냈고 보도도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교육청, 교육부, 경찰청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학교폭력, 성폭력 담당자조차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고요. 교육청 성폭 담당자의 해명도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의원실 제보로 진행된 방송사 취재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한 말 보시죠.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감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자료 자체를 잘 먼저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 자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라도 잘 사용하면 좋은 자료로 바뀌나요? 애초부터 자료를 잘 제작해야만
그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학폭 성폭 관련 자료 만들어서 배포할 때 철저한 검증, 확인 절차 반드시 거치도록 해주시고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요 웹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학교 현장에서는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할 때 제작하고 또 올릴 때에는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료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희 대구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쏠릭 때요, 전국적으로 9천여 개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리거나 등교 시간 조정이 있었죠. 네. 쏠릭이 한반도 피해를 주지 않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강렬한 그런 태풍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휴교령이 과잉 대응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겠죠. 서울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쏠릭 관련 조치를 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유독 대범합니다. 실은 대범한 게 아니라 안전 불감증인데요. PPT 보시죠. 대구교육청 SNS에 게시된 태풍 안내 이미지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등교한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태풍 뚫고 학교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 홍보를 하는 위탁 업체에서 저희 승인 없이 올린 걸로. 승인이 없이요? 이렇게 예. 막 올릴 수 있게 돼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좀 잘못된 노력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즉시 시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대구교육청에서 빼달았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몇 개 학교는 휴교령까지 내렸다 이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 황당한 태풍 게시물이요.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등교를 하라는 불굴의 의지를 가르치는 이 황당한 태풍 게시물 아직도 올라있나요? 내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학생들 항의 받아서 삭제하신 거죠? 학생들 상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게시물 내리면서 어떤 해명도 없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사실은 태풍에 대해서 준비를 대책회의를 많이 했고 학교에도 사실 등교 시간도 1시간 연기하고 유치원은 5개 유치원이 등원이 되어 있었는데 5개 유치원도 다시 등원 조치를 좀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게시물 내리신다면 학교 공식으로 올라갔던 거니까는 반드시 사과나 해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필요한 것은 안전만큼은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실태 보니까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국적으로 93건이 적발되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49건이 대구입니다. 적발 내용도 참 다양한데요. 채용을 대가로 1, 2억가량의 돈을 받고 심사위원에게 합격 대상자를 눈짓으로 슬쩍 알려줍니다. 또 점수가 부족한 대상자를 위해서 면접, 수업 시험 점수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요 2017년 6월에 사학 교원 채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위탁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의 운영을 지급하고 또 위탁 채용 실시하지 않는 법인에는 재정결합 보조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동시에 주고 있는데 위탁 채용에 참여하는 법인이 늘고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사학법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사학 투명성 강화,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사학 2016년 12월에 모 재단의 채용 비리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이제 나머지 47건의 채용에 관련된 행정규칙 위반들이 적발된 거고요. 실제 이제 사학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학에서 반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팀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사학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올해 10월에는 사학이 상당히 많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위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위탁 때 5배수 채용하고 그리고 2차 면접이나 그 프리젠테이션 때도 외부 위원을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제도가 조금씩 더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장애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하루 통학거리입니다. 지구 3바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노선 거리를 합하면 11만 4천 킬로고요. 매일 전체 초등 특수학생의 한 4.3%에 달하는 12만 1,50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고 이때 평균 노선 거리는 21.8km입니다. 오늘 강원도를 포함해서 6개 교육청 교육관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전체 학생 대비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슬라이드 한번. 강원도 교육관님, 네, 강원도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예, 특수학교. 네,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인데요. 예, 뭐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감안하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지금 통학버스 이용률이 가장.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균 운행 노선이 가장 긴 곳은 어느 시도인지 아십니까? 경북입니다. 37km고요. 강원은 평균 노선 거리는 18.4km 정도입니다. 운행 노선 거리가 50km가 넘는 학교도 한 116곳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요. 경북이 66개로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통학거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최근 3년간 초중고 통폐합 학교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가까운 데 못 가고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경북이 55개교 이렇게 해서 지금 통폐합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통폐합이 지속되면 통학거리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통학거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과도 관련이 생깁니다. 통학버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아침 등교 시간이 길어지면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 어떤 대책 갖고 계시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특수학교 원주 동네 2개를 신설하면서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네. 여러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족한 것은 임차 버스를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교육감님은 공약에서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북 교육감님, 예. 특별하게 공약은 없으셨는데 경북은 저희가 본 자료로는 통학 거리도 멀고 한데 뭐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관이 있으신 겁니까? 경북이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요. 작은 학교를 살리는 길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시내 학교에서 작은 학교 올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자유 학부제를 추진을 하고 내년에 이제 시범 운영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대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 한 5% 정도의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이제 폭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 운전사나 동반 교사가 아이들이 끝까지 내렸는지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이런 사고를 막고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본회의 통과돼서 어제 공포됐습니다. 내년 4월 17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런 통학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시도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장착이 필요한 여러 가지 통학버스 내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또는 실행 실적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5년간 17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받은 비위 건수가 지금 1361건인데요. 뭐 음주도 많고 업무 태만도 많고 교통사고, 폭행, 배임행령, 또 최근에는 성범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남이 127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106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예, 오늘 참석하신 시도교육청 중에 비위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 교육감님은 재선 교육감님이시죠? 네. 네. 본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발생했던 사안으로 1등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2013년서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 하기 이전에 음주운전했던 분들이 2013년에서 14년 초에 집중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2016년도에 통보함으로써 갑자기 40여 명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숙 경북교육감님, 지금 경북도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초선이시긴 하지만 임 교육감님은 경북교육청에서 오래 몸담고 일을 하셨었는데 지금 경북은 폭행 및 상해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행 상해가 지금 풀어져도 되는데요. 네.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비리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17년까지 늘다가 16년에 늘고 17, 18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은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들어보면 지방에서 지원청 같은 경우에 많은 비리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해당 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료들의 평가를 받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참석하신 6개 시도교육청님께 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리 근절은 저는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페널티를 줘서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만은 네. 있습니다. 제가 역산 소리가 연해서 자꾸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것은 증인 신청과 관련된 건인데요. 어저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유총 비대위 측의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되는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밝힌 자료 또 이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 때요. 어저께 새로 이제 선임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께서 협의를 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질이 전에도 그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담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감님, 예,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제출을 하셨죠? 네. 예, 그 중에 허위로 제출하신 거 있으세요? 허위로 제출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결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얘기 어떤 감사 결과 말씀하실까요? 유치원. 사립 유치원이요? 네,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아니 제가
여기 옆에서 카메라 소리 나서 잘 못 들었습니다. 자, 허위 제출하셨냐고요? 없습니다. 국회 허위 제출 안 하시죠? 그럼요. 예, 대구시 교육감님. 자료 네, 허위 제출하신 없습니다. 거 없죠? 예. 경북교육감님. 예. 유치미 알림이라고 아세요? 유치원 알림이. 예. 알고 계시죠? 예. 이제 화면 보시면 저게 첫 화면인데요. 이게 왜 있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엄마 부모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보니까 경북도가 올해까지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징계 내역은 알림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요. 왜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공개를 지역교육청에 홈페이지 공개를 하는데 실명은 개인정보 그거 말고요. 알림에는 안 올리셨는데. 자, 현행법 보면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5조 2항 유치원의 공시 대상 정보 등에서 1호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6, 7, 5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 상태 등에 대한 사항도 공시에 포함이 됩니다. 이 유아교육법 30조부터 32조까지 이가 뭐냐면 유치원 관련법 명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위반 내역은 공시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현행법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교육부 장관이 만든 하위 규정인 유치원 공시 정보 공시 지침에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북에서도 공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교육부 2018년도 유치원 정보 공시 지침서 화면에 보시면 시정명령을 1회 요구하고 즉시 이행하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현재 위반이 공시된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871개의 1878개의 그 유치원에서 5,951건이 적발됐다. 이렇게 제가 밝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이 다 적발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되도록 적발이 돼도 즉시 조치했다고 인정이 되면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교육부 장관의 지침 변경 사안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시 지침도 문제지만 있는 지침도 안 지키는 교육청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교육감님께 계속 질의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 구미에 있는 아이나라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이 참여하지도 않는 아이를 부당하게 시스템에 입력해서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한 아이당 방과 후 과정비가 얼마예요?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봐요. 자세히 보세요. 같은 사안으로 위반한 횟수가 총 3번입니다. 2번은 모두 2016년 6월 달에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위반이 됐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이거 공시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공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예,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예. 예. 입력은 1차적으로 유치원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입력됐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건 교육청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있는 지침도 하나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러니까 유치원 원장들 일부가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부정수급해도 상관없구나. 선생님들에게 관련해서 교사 처우 개선비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부정으로 수급해도 되고 아이들도 역시 이렇게 부정수급 대상으로 허위 등록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자동차 세트 내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립 지원 회계 시스템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그다음에 사립 다 에듀파인 프로그램 쓰고 있고 유치원도 국공립은 에듀파인 프로그램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유독 사립 유치원만 회계 프로그램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건데 기가 막혀요. 에듀파인 쓰더라도 우리들한테 맞게 수정해서 써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우리랑 협의해서 해라. 그거는 사립유치원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 감사가 적절하게 비리와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그 부정하게 쓰지 못하도록 회계투명성 보장하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데 자기들에게 안 맞는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런 잘못된 비리나 잘못이 지적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러면 그런 그 비리나 잘못된 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회계 시스템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사립유치원 일부가 이렇게 엄청난 그 비리와 횡령에 해당되는 이런 잘못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원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또 감사 권한을 가지고 계신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이 당연히 위반된 걸 공시를 해야 될 걸 공시를 안 하니까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 때 무엇을 근거로 비교하고 아이들을 보낼지에 대한 학습 선택권을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교육 선택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런 부분 이해를 해주실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감님들도 우리 전국교육감님과 마찬가지로 잘 해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남교육관님께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여쭙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립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그 충남 소재의 보건유치원 원장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좌파 국회의원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서 국가기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유치원 원장이 그 학부모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적절치 않은 내용. 예, 적절치 않다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유치원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예전에 많이 부족할 때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벽돌 한 장, 또 쌀 한 마리씩 모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학교가 점점 학교의 담장이 이제 높아지다가 요즘은 다시 또 학교와 마을이 또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또 중요한 또 교육적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료 좀 띄워보십시오. 지금 그 전국의 학교가 거의 한 12,000개 정도 됩니다. 12,000개가 되고 좀 자료 좀 띄워보시죠. 운동장, 체육관, 우리가 강당 요 세 가지만 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거의 전수조사를 한 건데요. 11,939개의 학교 중에 운동장 한 1,500개 정도가 현재 개방이 되고 있고 체육관은 6,300개 중에서 한 5,200개, 한 82% 정도가 현재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4,475개 중에서 2,927개가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개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개방에 대한 근거는 아시겠지만 초중등교육법 11조에 개방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가 있고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규칙으로 개방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개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수업 침해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개방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또 이 요구였습니다. 이 서로 이 상반되는 주장들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충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크고 작은 충돌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교육감이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2001년도 이후에 학교시설 복합화 BTL 방식이든 어떤 방식은 어쨌든 추진을 해서 그 복합시설이 있는 것도 통계상으로 보면 한 12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방안이나 다른 대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주말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학교장은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를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은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당연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사 운영과 그다음에 그 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적 이용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하되 기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만 좀 들어볼게요. 강원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규칙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용료도 실비만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 뭐 이 강당이 학교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화된 시설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 시설 중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들 특화된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한번. 예, 그러면 확인 국감 때까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돌아가셔서 교육감님들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으로 교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돛단위 이제 교육감이 많이 와 계신데 실제로 강원도, 충북 뭐 이렇게는 사실은 충남도 그렇고 교원 좀 띄워봐 주세요. 실제로 응시율이 뭐 1대0도 안 돼가지고 그렇죠, 미달되는 형태가 좀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다행히도 저렇게 좀 소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저거를 분석하면서 어떤 한번 넘겨주세요. 뭐 제가 추가도 해야 되겠지만 확인한 사항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출신 대학교 지역과 해당 이 임용 과정을 보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감사 결과에 나온 것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다음번에 질의를 해놓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질의하는 것을 하고요. 이따가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입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김병호 교육감님께 순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기본 방향이라든가 주요 이제 교육 방침에 대해서 5가지를 좀 나열하셨어요. 우리 민 교육감님은 가장 우선시 되는 교육 시책이 뭐예요? 뭐 한 가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예,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학적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학생. 예, 좋습니다. 김병호 교육감님. 예,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 예, 뭐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안전.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고 또 생활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 국가적으로 미래가 있다 생각하는데 라돈 아시죠? 라돈. 예. 라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교육감님. 라돈이란 물질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인체에 햇빛에서 암을 유발하거나 유해성 뭐 폐암이라든가 혈액암 유발하는 거 거의 독극물 수준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강원, 충남, 충북 지역이 지형적으로 화강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화강암 지대가 있는 경우는 라돈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면 안타깝게도 이 강원, 충북, 충남이 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 라돈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148 바크렐이에요. 기준이 그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세계 시도 학교는 엄청난 수치예요. 지금 아무리 지형적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교육감님. 저희가 이걸 측정할 때 장기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수치가 많이 나타난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조사했는데 이렇게 아주 위험한 시설은 20개 미만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 우리 김지철 교육관님. 충남에 나오는 2차 전문조사에서 3개 학교가 148베크렐을 초과를 해서 현재 3억 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저감시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병호 교육관님. 네, 저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사한 그 조치들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인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현시 인식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해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죠? 17개월기에 3억 이상. 3억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시철 교육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억이죠. 네. 그 다음에 충북은 안타깝게도 얼마죠? 지금 구체적인 한 8천만 원 정도. 유감입니다. 사실은 뭐 돈의 액수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관심도의 그 강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안전 예산을 좀 더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세 분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더 조사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다 100%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씀하셔야죠. 본예산 편성해서 148베크렐 90일간 측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4시간 측정을 하는데 일상 활동 시간, 낮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대와 밤 시간대가 다릅니다. 문을 닫아놨을 경우 더 높아지고 그 밤 시간대까지 재측정함, 정밀 조사한 것까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148베크렐은 대한민국이 높습니다. 그래서 70 또는 100베크렐 이하로 기준이 낮춰질 때 대비해서 예산을 투입하자. 이렇게 며칠 전에 지시해 놨습니다. 예, 우리 김병호 교육관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나요, 가볍나요? 무겁죠. 그러니까 민 교육감님, 네,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라돈이? 가볍습니다. 무겁죠. 네, 50% 확률에서 틀리셨어요. 그래서 OX 잘하셔야죠. 근데 자, 이게 1층에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교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만은 교무실, 교장실, 또 다른 뭐 양호실이라든가 이런 곳은 주로 몇 층에 있죠?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아래층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양호실 이런 데는 몇 층에 주로 많이 있냐고? 2층에 있습니다. 예? 2층. 2층에.
충북은 어떠세요? 저희는 그 행정실, 교장실은 1층에 주로 있고요. 예, 양호실도 그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시철 교육감님. 예, 이제 급별에 따라 다릅니다. 중고등학교는 2, 3층에 교무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급짜리일 경우는 1층에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이 주로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가 크게 소요가 안 된다면 아이들 위층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 당연합니다. 예,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위로 올리도록.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보진 못했어요. 라돈 측정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거꾸로 이제 김병욱 교육감님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민 교육감님? 그 간이 측정하는 건 쌉니다. 예, 얼마?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도 1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예. 보통 15만 원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8천여만 원까지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부분들은, 시급한 학교들은 이런 거라도 일단 설치해서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좀 마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김철기 의원. 창문 개방만으로도 라돈의 기준치를 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학교에서 교실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1학년 교실과 6학년 교실이 다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측정기 사용하는 것은 마치 생선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을 간이 측정기로 했을 경우에 문제없으면 나오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좀 비싼 측정기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 나오셨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우 예, 뭐 측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환기 시설에 아주 좀 잘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돈을 환기시켜야 되고 미세먼지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벽에서 필터 장치를 거쳐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신 최영희 정책관님, 우리 정의숙 국장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잠깐 일어나보세요. 사실은 교육 시도 3개 시도 교육적 예산을 보면은 3억하고 8천만 원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육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학생들의 안전이 좀 개선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뭐 해줄 수 있겠어요? 무력이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도 그 라돈 지금 그 나온 학교가 전국에 34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5일 독일 보온에서 월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 유산, 철강, 조선, 탄광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함도와 관련된 역사를 왜곡하고 산업혁명의 상징성만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이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계속 논란만을 키워왔습니다. 민빙희 교육감님, 네.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희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거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그러한 것인데 그건 문화유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 대세리 한마디로 왜곡해서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역사 보조 교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는 대로 중학교에는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에는 주제로 보는 한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 세종, 광주, 광원교육청이 공동 제작해서 지난 7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광원교육청 공동 참여했죠, 제작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재 내용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교재의 6.25 부분을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둘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재 경우에는 고아가 미군의 군화를 닦아주고 연명했다. 미군에 의해 피난민이 폭격을 당했다고 부정적으로만 묘사해서 미군이나 유엔군이 참전해서 희생한 부분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강제로 끌려가서 감옥 같은 생활하고 죽었던 군함도를 단지 산업혁명의 유산이라고 치부하는 일본을 부르고 온 국민이 치를 들고 붕괴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에 참전해서 죽어간 수많은 미군과 유엔군의 나라들에서는 그들의 희생을 감추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우리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들도 역시 치를 떨고 붕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조교재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침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로 이미 가르치고 있고요. 위 서술이 남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나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주제가 민간통일운동의 전개와 남북 교류이며 주제 키워드는 평화협상, 남북협상, 민족화해와 협력, 경제교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남북 교류와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그게 누가 된 것입니다. 적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입니까? 너무너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군함도 역사를 외국으로 정찰돼가지고 끌려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이 쓰여있는 그런 역사 현장을 제대로 왜 일본은 경계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사과도 없느냐는 그런 데 따라서 제가 동의도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렇게 엉뚱한 동문서답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여고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에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일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지속적 촉구는 물론 사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외교부 장관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에 속한 나라들이 전쟁 참여로 인한 희생평가는 없고 오히려 부정적 행위에 대한 표현만 있고 항의를 지속적으로 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희생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왜곡.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편향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당 제작에 참여한 김성한 전북교육감은 시대적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와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이 배웠던 역사에 무슨 시대적 문제인식이 있고 사회와 구성원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바른 역사 가르치겠다? 역사교육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가지고 해야 신뢰를 갖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는 아이들한테 역사의 과거에 대해서 한쪽만 지나치게 치부치게 서술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스폰지처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친 대로 쏙쏙쏙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편향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이건 지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믿고 맡긴 그럼 똑같은 내 아이들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에 다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낸다는 게 그게 올바른 교육 자기 입장이고 올바른 교육학입니까? 저는 뭐 제가 직접 서술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이런저런 질의하신 내용들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그래 하십시오. 독일은 유태인 학생에 대해서 세월이 가도 두고두고 용서하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고 세계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문제인식을 바로 하시고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살펴보긴 살펴봤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다 끝나셨습니다. 90도 본회의가 있고 또 못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함을 선언합니다.